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제가 갑자기 지금 방송을 켰는데요. 녹화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아는 동생분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화로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들 조국혁신당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하고 저하고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정치 행보,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우리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기도 하면서 상당히 혼란과 혼선을 오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게 정치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또 좋은 의미로서는 보편의 다수의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가 이 나라 한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실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이 법률로 실천이 되는 그런 게 정치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저하고 의견차가 많이 좁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져 있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로 생각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점을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에 가졌던 그 정치인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그 정치인의 약속된 실천 또 정치인에 대한 그 강령이나 정당의 그 어떤 목표, 정당의 방향들이 또 공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졌는가, 실천이 되었는가,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조국혁신당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주의를 주면서 좀 우려 섞인 말을 좀 했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현재 인기 지표가 20%대까지 비례는 모두 싹쓸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혁신당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결부,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가 대거 조국 혁신당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바로 내각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지금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일종의 수순, 절차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제가 지난번 그 평론 방송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강령 내용 중에 뭐 당대표인 조국도 마찬가지겠죠. 내각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선언, 발표, 약속이 있으면 저는 조국 혁신당을 응당하게 당연히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선거 구조 체제 개편이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을 지지했고 일부 또 야당 쪽의 그 소수 정당들도 연동형을 주장함에 따라서 연동형으로 인한 그 효과, 결과, 그건 바로 그 원내 진입을 위한 목적으로 그 소수 정당들은 당연히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을 이렇게 지지하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연동형으로 바꿨죠. 왜?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특한 그런 계산법이겠죠. 뭐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랄까요. 차기 대선은 당연히 민주당만 가지고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진보 개혁 세력이 지지를 해줘야만이 대통령으로 차기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경선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민주당 경선도 많은 그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에 있는 소위 이제 비명 행사가 아닌 친명 행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남의 민병선 후보 같은 경우도 손자의 증손자 김영만 그 젊은 후보가 전략 공천지로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오늘과 내일이 아마 진보당 그 후보와 최종 마무리 경선 후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김영만 후보와. 그래서 하남 지역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그 유선 전화 설문 실시로 인해서 최종 그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산마를 문재인 대통령을 아련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어떤 소스 거래를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출신의 그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한 5명에서 7명 내에 컷오프 시키지 말라.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르도록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일부는 또 경선지를 옮겨서 다른 경선지로 간 사례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잔류를 하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당내의 최고위원까지 합세를 해서 아주 사보타지, 태업을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탈당을 하지 않고 잔류를 하겠다. 그건 다음을 노리겠다라고 한 일종의 꼼수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면담 직후에 여러 개연성에 의한 그런 사실로 아마 나타나서 일부는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후보 공천을 받고 나머지는 소위 친명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후보들에 대해서 경선 탈락자가 많이 발생됐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김지호, 뭐 민병선, 뭐 기타 등등 곳곳에서 많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당에서는
마타토어 같은 전략으로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비서 그런 그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나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대표는 이제 길거리에서 긴급 기자 인터뷰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은 총선 전 조국, 지금 조국이죠. 조국 혁신당이냐, 이제 개인 이름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이냐, 아니면 총선 후의 조국 혁신당이냐. 총선 후의 조국은 대한민국 조국으로서의 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개인 이름으로서 조국이라고 하는 그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 출신의 법학자인 개인 이름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후에, 총선 후에 어떻게 향방의 진료가 정치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죠. 조국, 소위 말하자면 조국, 대한민국의 조국의 혁신당으로서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총선 전과 총선 후에 있다. 물론 그 조국 혁신당은 또 다른 어떤 그 걸림돌, 또 다른 하나의 그 난제가 지금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국 그 당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그 판결, 최종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고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그 법정 용어에 의해서 원심 판결을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은 서류심이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어떤 요건이 미비하다든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든가 아니면 이유, 소위 이유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판결에 대한 흠결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체증의 법칙, 이외의 법칙 뭐 그런 것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런 어떤 요건에 의해서 기각을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걸로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체범이 사실에 의해서 범죄 구성이 됐지만 그렇지 않고 요건이 안 맞아서 기각 처리가 된다든가 무죄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각하 처리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대법원 3심 상고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그의 영향에 따라서 당내 혼란이 가져온다. 당내 혼란. 그 혼란이라는 것은 바로 당내 조국 혁신당 안에 또 다른 이너서클 그룹이 형성이 돼서 권력 투쟁으로 번진다. 권력 투쟁의 싸움으로 번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선 전의 조국이냐, 개인 이름으로서 조국이냐, 지금과 같은 20%대를 달리는 조국이냐, 아니면 총선 후 그 의석수를 얻고 나서 대한민국 이름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너서클 싸움의 승자가 결국은 조국 혁신당을 이끌고 가겠죠. 이것은 뭐 당대표 체제에 의해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아마 1인 지도 체제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0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전망을 또 한편 해보는 건데요. 한편 4월 10일까지 지금과 같은 20%대의 인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나갈 것이냐. 조국 혁신당이. 그럼 뭐 거의 거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8, 90% 이상 47표, 46석이죠. 46석에서 뭐 저쪽 국힘 쪽 또 이쪽
뭐 민주해서 뭐 반반이라고 하면 뭐 거의 뭐 한 20석, 뭐 18석, 뭐 15석까지도 바라본다. 이런 추세로 가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상은 신기루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아마 이제 28일, 7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점점 20%대에서 낮아질 것이다. 10%대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10%대 그 의석수라고 하면 6석, 평균 6석, 많으면 7석, 뭐 5, 6, 7석 정도, 5석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런 전망은 개인 이름으로서의 그 브랜드 또 조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이고 참신하고 어떤 깨끗한 나이스한 이미지, 그 교수 시절에도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 나이스한 걸로, 아주 젠틀맨한 걸로, 뭐 생긴 모습이 그렇게 또 아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저보다는 뭐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뭐 같은 나이 또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듣기로도 제 친구가 이제 무슨 그 세종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과거에 조국 가족이 난도질 당한 그 시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냥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나경원, 김진태, 조국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조국이 어떠냐, 우리 동갑내기들끼리 법 학생들 그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때 조국은 완전히 센비다. 아주 학자, 아주 착하다. 아주 마음도 정치할 애가 아니다. 나경원은 좀 있어 보여서 굉장히 잘 살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있는 집안에 좀 그 뭐랄까 좀 공주 같은 그런 품행을 좀 했고, 김진태는 그때도 뭐 여전히 까불까불하니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핍박을 받아도 아마 조국은 이렇게 얌전하고 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는 전혀 안 어울린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국 그 당대표가 지금 조국 씨가 상당히 저렇게 정당을 차리겠다라고 그 전날 평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또 다음날 창당 선언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청와대 출신 소위 그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그렇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위 그 핍박을 받는다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입 대부분의 그 조국 혁신당 쪽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숫자가 가 있어서 기자들의 질문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총선 4월 10일까지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한 10석 정도, 많이 나오면 10석 미만이다. 지금 20%대에서 10%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국은 문재인의 또 다른 아바타인가 그 얘기를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왜 민주당은 몰빵을 말하는가, 그 주제로 지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한 이유가 그 실타래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결국 평산 문재인 대통령과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이면에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 방송에도 조국 창당할 쯤에 조국 씨가 내각제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대통령제로 나간다라고 정당에 강령에다더라, 아니면 선포, 정당에
공개적인 약속, 국민과의 약속에다가 첫째 강령에다 넣으면 나는 조국 정당을 당신은 조국 정당 했으니까 지지를 하겠다. 다만 조국 정당,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그때 지난 방송에 했습니다. 조국 정당은 지금이라도 20%대 그 정당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강령 내지는 공개적인 국민과의 약속에서 내각제를 하지 않겠다. 이건 누가 와도 강령으로서 조국 당으로서의 약속이다. 이건 내각제가 없다. 대통령제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제가 벗어버리고 조국을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많은 개연성에 있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몰빵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아직도 비례 선출이 경선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순서의 문제라든가 또 K정치혁신연합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 또 나머지 해서 그 열석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꾸려나갈 것이냐 그런 경선이나 순서의 문제를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일전에만 2명 후보가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 틈을 이용해서 진보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꾸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민주당 비례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몰빵론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런 추세라고 보면 조국이 또 다른 신당으로서 비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유의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빵론. 자, 그렇다면 이제 소나무 정당에 대해서 소나무당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소나무당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당의 정체성. 그러면 정당의 구성원들이 당원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의 지향을 가지고 모였는가? 그 집단의 구조의 성격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다변화 시대에서 다양한 그 의사 구조 형성을 의사 결정 구조를 정당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발현을 시키고 정책, 정당, 강령, 그 당원, 당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하나의 이니셔티브한 그 정책으로서 출발을 시키고 발표를 하는 게 정당 정책이거든요. 근데 보수, 진보 5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각양각색의 또 다른 권력 투쟁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걸 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요즘과 같은 다양한 아주 소위 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정치 구조도 다양한 의견과 어떤 이데올로지도 이렇게 잘 아우러서 이끌고 가면 또 다른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 속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이 그 소나무당은 좋은 그 장점이면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극약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 잔, 축배를 들기 하는 게 독이 든 성배냐 아니면 그 아주 그러니까 이게 잔은 잔인데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매우 제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소나무당입니다. 지금 손혜원, 정철승, 그 최대집, 또 변희재 대표적인 경우가 근데 각 틀리거든요. 정말 틀립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서로 상당히 불신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서로 만나서 다시
당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보니까 또 저런 모습으로 또 이합집산 또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저렇게 정당 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구나. 소나무당이 그렇구나. 또 당대표는 지금 구속 중에 있어서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당명도 송영길 대표를 의식을 해서 손혜원 그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양각색의 소위 그 일당백이라고 소위 이제 말하는 그 각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가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당을 이루었다.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서의 하나의 시험대가 지금 실험적인 그 시험대 역할이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새로운 그 정치 그 발전 체계에서, 정당의 구조 체계에서 새로운 그 시도하는 새로운 시험대로 지금 소나무당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당이라는 건 그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 정권을 그러니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소나무당은 정권을 탈취한다기보다도 검찰을, 독재를 그 뭐랄까 좀 해체시키고 또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게 소나무당이거든요. 근데 이 당의 존속성, 지속성에 있어서 과연 그게 이루어졌을 때 후에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집단 지도 체제로서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운영 체제가 소나무당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사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게 소나무당이다. 그 조국혁신당은 아직까지는 개인 조국으로서의 조국혁신당이냐, 총선 후에 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따라서 총선 후에 대한민국 조국으로서의 혁신당이냐, 그게 이제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조국혁신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함부로 이렇게 뭐랄까 좀 보지 말고, 결과물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어떤 그 정당에 있어서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조국 그 지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1개월짜리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그 내각,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이 그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 실정을 그 당시에 적나라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함에 따라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얘기를 했죠. 근데 오히려 최강욱 전 의원만 그 청와대 내부 사정을 얘기한 거를 내가 유튜브에 봤고, 조국 당대표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힘이 없었다.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의 검찰 권력,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다. 왜? 그 자리에 힘이 없고 뭔가가 능력이 없으면은 공직자는 내려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리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공직자가 임하는 자세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줬고 권력을 줬을 때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만큼 그 대한민국의 국정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줬는데, 그 인사 시스템, 그 김혜숙 그 당시 그 행정관인가요? 부산 출신,
그분이 이제 인사행정 시스템인데 계속 그 자리를 앉히고 계속 그런 인물들로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문재인 초기부터 계속 그런 사람들로 했고, 그래서 이미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과연 그 내각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이미 다 판을 짜고 있지 않았나. 홍석현, 김건희, 뭐 코바나 컨텐츠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이미 다 내각제를 하고 있었다. 또 그 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게 소위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찬 회고록, 이해찬이 유튜브 실방에서도 나왔고 본인의 책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각제 기틀인데 소위 말하자면은 그 내치, 행정 그것은 국무총리가 하고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한다. 그게 내각 분권형 대통령제.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선거구제와 관련돼 있죠. 연동형, 그 연동형제. 그게 이제 내각제에 각기한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연성들이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그림에서 처음에 제가 조국 당대표 되기 전에 조국 신당을 내가 지지를 하려면 내각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공개 선언을 해라. 강령의 짐을 어떤지 해라. 그러면 내가 지지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 뒷부분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섞인 염려를 하고 또 뭐 박시영 TV인가 뭐 보니까 뭐 최강욱이가 뭐 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게 정치거든요. 지금은 A라고 하지만 내일은 B라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도 지켜지지 않는 게 정치인데 그 당시에 내각제를 뭐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막 유튜브에서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최강욱 전 의원이 뭐 어떤 그 실시간 댓글에 그게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참 웃었습니다. 그게 참 얘네들이 참 그 순간 모멸을 아주 재치 있게 모멸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총선 후를 지켜보면 알겠죠.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떻게 흐름이 그 정당의 흐름이 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눈여겨봐야 한다. 정치는 절대 그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죠.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된다. 정치인은 레토릭, 수사적인 기법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조금은 한번 눈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수사적인 의미가 정치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그 답변, 레토릭적인 그런 그 대화, 그것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답을 줘야지 민간이 편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주니까 계속 기다리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게 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의사표현,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나무당 얘기하다가 정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직 뭐 강령 발표를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진보와 또 그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나가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소나무당에 대한 기대는 집단 지도체대로 나가는 게 더 정답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도 평산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다. 지존이다, 지존.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총선에 대비해서 갈라치기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전임 민주당 그래도 거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또 문 대통령의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또 주문, 오더 이렇게 해서 컷오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문도 받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 영향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4월 10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탈당을 안 하면 분명히 또 다른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싸움과 당대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는 있죠. 8월 달에 임종석이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잔류한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또 일부는 뭐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이낙연 쪽으로 갔지만 그렇지 않고 잔류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기회를 next time, next chance를 노리자고 하는 그런 그 예비적인 지금 전략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몰빵론을 자꾸 집중하는 이유, 지금 경선 중임에도 민주당은 몰빵. 왜 그냐? 민주당의 수뇌부, 소위 추미애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분들은 압니다. 몰빵을 해야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게 돼 있고 본인들의 입지가 약화가 돼서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 오고 아마 정계 은퇴, 정치에 발을 더 이상 디딜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 그 외에 뭐 지금 이준석의 당, 뭐 그런 당들이 앞으로의 그 실제적인 주인공, 거기에 대한 진실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이재명은 반드시 그 조국혁신당의 실체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론을 주장한다. 몰빵론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김어준부터 몰빵론이 나왔지만, 지금 몰빵론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비례 쪽으로 이제 경선이 확정이 되면, 비례가 확정이 되면 지지를 해둘라. 그래야 민주당의 살 길이다. 이재명 체제의 정당으로 나간다. 해 아래 왕이 두 개일 수 없듯이 해가 두 개일 수 없다.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해는 떠오르는 해를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등을 받고 가는 게 순서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많은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았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한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책임감, 지난 정권을 뺏긴 책임감에서 탈당을 하고 평산에서 남은 여성을 조용히 책을 파시면서 사시는 게 그게 도리에 합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뒤에서 수렴청정 상황적인 그런 정치 노름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보기에 영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패거리 문화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탈당을 좀 스스로 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한 발짝 민주적이고 더 성숙한 그런 길로 가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각제를 가기위한 포석, 조국혁신당은 총선 전 조국과 총선 후의 조국의 갈림길에 지금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좀 다양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예측력을 갖는, 해안을 갖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정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죠. 돈으로 표를 사고 막걸리 한 잔에 표를 사는 그런 시대, 자유당 시대의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의 그 구조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 나를 위한 정치. 그건 옳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옳습니다.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표 한 표 한 표가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시고 이 딱 총선과 대선 두 번 있는데 이때 국민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표로 심판을 하는 표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제가 뭐 정당은 지지하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국힘이 잘하면 국힘 찍어주시고 민주가 잘하면 민주 찍어주시고 잘하는 후보들에게 한 표를 과감히 던지셔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오늘 갑자기 지금 한 40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30분 정도 하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4월 10일을 좀 기대하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치인들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사기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리의 세상얘기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찰리의 세상얘기 TV 찰리의 세상얘기 웰컴 투 동막굴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